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면 그 학교에 오게 된다고 그 정부에서 발표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글을 녹음하는 이 수업을 녹음하는 지금은 그 용인에서 한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니면서 현재 15명의 그 지역 감염자들을 만들어낸 때고 서울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할 때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지금 계약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질지는 선생님이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80% 정도는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다음 주에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시고 학교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좀 거리 유지도 하고 좀 잘 씻고 좀 위생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균들이 퍼지지 않게. 나는 괜찮아. 나는 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균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는 그런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자. 68쪽 제일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삼촌이 온다고 그날 거의 이제 죽은 삼촌인데 그 삼촌이 살아서 그날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얘기를 해갖고 할머니가 서둘러서 집안 사람들을 막 시켜갖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준비했던 그 아침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궁금하니까. 자,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처리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에 무시로 드나들었다. 무시로 때때로 드나들었다. 옛날에는 이 부엌에 여자들이 모이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정복거리를 갖다가 막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뭐 정보를 나누는 그런 여성들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출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좀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벌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을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알고 싶었던 건, 야, 니는 진짜 그 미신말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정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묻고 싶었으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친 부분이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미신이 있다든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지금 추론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소설에서 서술자로 등장한 나라는 어린아이가 추론하기에는 이렇게 추리하고 이렇게 따져보기에는 좀 이게 수준이 높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미신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신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추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른이 된 그런 어른이 된 나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어른이 된 나의 입장으로 지금 소설을 해석하는 거죠.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 믿을 만한 말은 아니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여기선 다시 아이로 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가 왜 웃는지 모르니까 그냥 웃는다고만 표현한 거죠. 이 아버지의 웃음은 자조에 섞인 웃음이겠죠.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저 자기 어머니가 막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했던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실속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허탈하게만 웃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지금 아버지가 눈치를 챘다. 그치? 뭐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어른이 된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 네모친 부분도 역시 서술자는 아이인 나가 아니라 어른인 나의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울수록 진시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 아침 7시서부터 9시예요. 9시. 이 중간은 8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시다 그러면 아침 8시가 되는 겁니다. 진시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싶었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도 보냈다. 이 낯선 사내는 누굴까요? 이거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형사죠, 형사. 응? 형사란 말이야. 이 형사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그치? 혹시 삼촌이 돌아오는 게 맞을까 싶어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공산당이니까 잡아가려고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형사들도 그 말을 믿고 온 겁니다. 왔는데 참 이게 믿을 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모르니까 뻘쭘해서 옆집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을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저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이건 잘못 나왔는데 진시는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거고요. 한창 진시라고 말한다는 건 중간이 8시가 되는 거죠.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1시가 다 되었다. 9시가 지났다는 건 진시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진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자축, 인묘, 진사, 사시, 뱀의 시간이 된 거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쟁이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진시가 되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있는 할머니 입장에는 어떻겠어? 어떻게 시간까지 맞추냐? 오늘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날짜까지 맞추냐?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안에 다 온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는 끊임없이 이제 기다릴 참인 거죠.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이 구장이라는 말은 그 이장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장. 옛날에는 이장님을 구장이라고 불렀어.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어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밥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숟가락과 젓가락을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 걸었다. 풍부했다. 잔치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 아침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스러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진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엇하겠냐는 것이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용하다라는 건 이제 잘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겸상이 뭐예요? 모는 어미모, 아들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밥상을 먹는 거, 겸상을 하는 것을 그쵸? 모자겸상한다. 그러니까 아들 오면 같이 먹겠다는 거죠. 하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라는 놈. 이 월이라는 이름을 걸로 봐서 그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옛날에는 개 이름을 되게 월이, 해피, 멍구 이런 말로 적거든요. 월이라는 놀이 갑자기 토박으로 내려섰다.
이 개가 뭔가 낌새를 친 겁니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깜짝 놀랄 만하죠.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그치? 여기서 이제 뭔가 사건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일시로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깜짝 놀라는 거죠. 숟가락을 아무데나 내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라기 패였다. 조그만 애들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뭐가 됐다.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걸 보고 말았다. 뭘 봤을까요? 그렇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커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뱀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 어림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우리나라에 큰 뱀은 구렁이밖에 없어요. 구렁이. 여러분들 구렁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 구렁이가 나타나면 구렁이를 죽이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벌금을 물거나 금고형을 삽니다. 구렁이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살무사 구렁이 이런 거 봤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에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는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간밤에 구렁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암시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오금쟁이가 대번에 뻔벗이 굳어버렸다. 오금쟁이는 팔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와서 그 구렁이를 때리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겠죠.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꿈틀거리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뱀만 보면 이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뱀 지나가면 놀라갖고 막 울면서 도망가겠지만 그 옛날에는 뱀이 많아갖고 동네 그 아이들 이런 애들은 뱀이 지나가면 공격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좀 기억나는데 3학년 때 그 소풍을 갔는데 숲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보물찾기라는 걸 하는데 보물찾기 여러분도 알지? 하는데 뱀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몇 마리가. 그러니까 그날 그 초등학교에서 소풍 갔던 1학년하고 6학년 그 남자애들이 뭔가 그 사료계, 응? 뭔가 굉장한 사리에 서로 사로잡혀갖고 다들 그냥 막대기를 갖고서 그 뱀을 후드려 갈겨갖고 그때 지금 기억으로 한 6마리가 뱀들이 축 처져갖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그런 뱀들을 이렇게 막대기다 걸어갖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막 혼나는 그런 일이 기억이 남는데 그때 그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이면 뱀 같은 걸 잡아갖고 이렇게 막대기에 딱 걸고 가면 왠지 자랑스럽고 으쓱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기서 표현한 거죠. 주체할 수 없는 파괴욕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렁이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뛰어갔다는 거죠.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막대기를 양손에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에 한 방에 요졸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지금 이 다음 부분은 여기에 선생님이 안 썼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구렁이를 본 친할머니는, 아들을 기다렸던 친할머니는 기절을 하는 거고, 그치? 내 팔을 잡은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외할머니였다라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꼬꾸라진 할머니의 모습을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눈이 나에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자, 구렁이가 나와갖고 동네 아이들은 구렁이를 공격하면서 막 구렁이를 몰고 오고, 나도 그걸 보는 순간 막대기를 들고 구렁이를 공격하러 가서 한 방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걸 본 친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외할머니는 나에게 호된 눈을 하면서 나를 억세게 제지하는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쵸? 이건 바로 우리의 이제 토속적인 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토속적인 문화는, 그 문화 중에는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무속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일본도 공유하고 있는 거야. 몽고도 약간 갖고 있고, 이 동양 쪽은 이 무속,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바로 뭐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신을 갖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교류를 하고 그걸 달래주면서 그것도 또 삶의 교훈도 얻어가는 거, 이런 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을 믿었던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그날 나타나자 바로 구렁이에 바로 뭡니까? 죽은 외삼촌의 영혼이 들어갔다고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구렁이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할머니는 내 아들이 죽은 거구나.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저 구렁이에게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구렁이를 치면 안 된다라는. 그치? 오히려 그 구렁이를 잘 다스리고 달래서 죽은 삼촌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아이니까 가서 뱀을 공격하러 간 거죠.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른다. 수는 팔, 족은 다리,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걸 갖다가 그 상투적인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관용어. 아주 시끌시끌하고 뭔가 막 소란스럽고 하는 걸 갖다 야단법석이라고 불러요. 야단법석. 이 야단법석은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의 고사성어입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아주 불교가 성행을 해갖고 옛날에 그 고려시대 때 그 불교 행사를 할 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대웅전 안에서, 절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절 바깥에서, 야는 들야, 바깥에서 단을 싸서 법석, 그걸 갖다가 이제 불경을 강의하는 큰 스님이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게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면 큰 스님이 바깥에서 자리를 만들어갖고 뭔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시끌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하고. 그래서 그 생긴 말이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냥 종잡을 수 없고 막 무질서해 보이면서 막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떼뭉쳐서 서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only 이런 뜻입니다. 오직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그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이 분위기에 취해갖고 막 제정신을 못 차릴 때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던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할머니는 구장어른, 이장댁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잠갔다. 대문 밖에 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에 있는 울바지 쪽으로,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울타리에서 쳐다보려고 하는 거죠.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는 텃밭 일항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원래 이게 참 신기한 게 뱀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나가면 어디 구멍을 찾아 숨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감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서 쳐다본다는 건 이건 좀 특이한 일이 되는 거죠.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대할지게 얻어맞은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따로 놀고 있었다. 그렇죠? 꼬리 부분이 거진다 동강 날 정도로 상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지금 뭘 입은 거야?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상처. 그럼 이 구렁이가 얻은 이 상처는 이 소설에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작게는 바로 이 집안이, 그렇죠? 이 6.25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상처를 갖고요. 크게는 또 뭡니까? 그렇지? 우리 민족이 준비도 없이 좌우 대립으로 나뉘어서 싸우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렁이는 비극적으로 그 당시 망가진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까지에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 위로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층층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지켜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밑에서 불빛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리조리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창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지금 애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삼촌으로 보는 거예요.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치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저 구렁이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웃겼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웃는데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어떤 창쉬고 빠진 참놈이, 창자가 빠진 잡놈이, 이 잡놈이라는 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런 잡스러운 인간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썩 나오리라. 주리를 틀 놈, 주리를 낼 놈 이렇게 크게 욕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눈치. 좀 좋은 얘기로 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공감 능력. 지금 이 주변 사람이 슬프다. 그럼 최소한 같이 그 분위기를 알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뭔가 하느라고 진지하다. 그럼 자기 혼자도 막 난리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같이 끌어가면서 흉내라도 내려는 그런 사회적인 능력,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덜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게.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좀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저 정도 되면 슬플까 그걸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배워야 될 능력이에요. 다른 지식이 앞서갖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지내보면 이런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이 매일 하는 게 바로 뭐야? 학생과에 끌려와서 맨날 혼나고 반성문 쓰고 징계받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걸 할 때마다 정말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뭔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의 처지와 전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전체 분위기를 깨지 않고 그 속의 일원으로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능력을 진짜 길러야 돼요.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안 기르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지죽은 듯이
소리를 못했다. 지죽은 소리도 못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은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뒤로 가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야지. 왜 여기 이승을 헤매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다니는 건 원한 섞인 귀신밖에 원기밖에 안 되는 거죠. 원기는 모여갖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그런 나쁜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안 가는 거야.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를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살펴야 되겠다. 내 어머니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해서 잘못했으니 어머니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디, 먼 길이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은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겄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늙은 부모님,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선생님이 아까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얘기했잖아요. 무속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집안에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특히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편히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들과 행복한 소통을 하는 게 바로 무속신앙의 핵심이야. 죽은 사람을 신으로 보는 거야. 그 신을 갖다가 원한에 사무치는 신으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무속신앙의 핵심이고 사실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는 그 죽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것이다.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는 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투를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색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빳빳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이 할머니가 받은 충격이 대단한 거죠.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되는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에 꽤 시간이 걸렸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죠? 바로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누가 머리카락을 갖고 오라 그러니? 왜 할머니가 갖고 오래? 왜?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른 게 아니라 이 찬빗은 굉장히 그 촘촘하기 때문에 찬빗으로 계속 빗으면 빠진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계속 빗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만에 머리카락이 이제 한 줌 생긴 거죠.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가 돌의 소반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짧은 이렇게 그런 조그만 그 밥상입니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도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닦인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은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멋지 못할 문정 눈요기 눈으로만 보는 거야.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늙은 부모님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잘 알아야 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들일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먼 걸음 부디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시에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이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꿈쩍도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 버티던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스로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훨씬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쪼을 때처럼 서이서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삼촌의 영혼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무당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 그 머리카락을 태우는데 왜 누구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삼촌의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거죠. 삼촌이 거기에 찾아오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오는 거니까.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태운다는 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달랠 때 혹은 그 영혼을 갖다가 멀리 보낼 때 하늘나라에 보낼 때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담아갖고 멋진 옷을 만들어요. 옷. 이쁜 옷을 만들어갖고 그 옷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그 옷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라는 그 옷이 이렇게 불에 타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 물질적인 존재가 같이 영적인 존재로 바꿔서 영혼에게 전달이 된다고 믿는 거죠. 할머니의 머리카락, 신체 일부를 태운 거는 할머니의 뭡니까?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뱀의 영혼, 삼촌에게 전해진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삼채떼를 쫓을 때처럼 서서히 그러면서 태우면서 저 보내는 거죠. 선생님이 그 여기 오기 전에 연천, 경기도 연천 쪽에 좀 있었는데 일요일날 이맘때였나? 연천은 그 뒤쪽으로 이렇게 그 뭐냐면 그게 뭘 이렇게 따라갔었어. 이게 뭘 캐러 갔다고. 근데 이걸 캐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묘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 지역을 이렇게 쭉 가다가 딱 보니까 소나무 밑에 조그만 무덤이 있는데 그 소나무 위에 색동저고리가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거야. 응? 공동묘지 바로 옆에 큰 길에다 차를 세우고 조금 올라가서 볼 때마다 그 색동저고리를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분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은 날 와갖고 뭐가 되는 겁니까? 평소 입히고 싶었던 그 색동저고리를 그 무덤가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둔 겁니다. 입고 이제 하늘나라의 영혼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편으로 보고는 눈물이 나면서 무섭더라고.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매달아 두지는 않았고요. 그걸 불을 태웠습니다. 그 옷이 이제 무섭고 흔들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선생님이 늦게 모여갖고 이제 회식을 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타고 그 언덕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밤에 오다가 헤드라이트에 그 비친 그 모습을 이제 그때 있으니까 저기 있을까 해서 우연히 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옷이나 이런 걸 줄 때는 그렇게 매달아 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세상을 뜨거나 그래갖고 주변에 뭔가 있을 때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그 사람의 모습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물건째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태워가면서 그렇게 그 사랑이나 이런 걸 표현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을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오므려 나와 바닥 한 번 발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어리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뭐가 됐다. 짖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렸다. 이 바로 아까 그 말한 그 구렁이가 다친 모습이 바로 뭡니까? 삼촌의 비극이자 또 국군이었던 삼촌의 비극이자 이 집안의 비극, 그 다음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죽어갔던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이 구렁이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같은 6.25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했다는 한 민족의 그 삶은 구렁이처럼 이 땅바닥을 기어가는 낮은 차원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몸이 망가진 채로.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6.25가 지나고 나서 한참 준비를 해갖고 지금은 뭐 약간 좀 걸리긴 했지만 특히 코로나 이런 걸 대응하면서 전 세계 리더가 됐습니다. 그치? 이제는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선 존재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처, 북한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 이렇게 잘려진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세대에게 기대할 것은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그치?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져 갖고 훨훨 날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닥을 기는 존재가 아니라 날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런 때가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선생님은 봐요. 마침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빌빌거리고 경제가 망가져 있고 뭐 중국도 지금 상당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 억제하거나 이럴 틈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변의 열강들의 힘을 벗어나서 바로 북한과 제대로 뭐가 된다. 이 통일을 향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는 겁니다. 이 통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8천만이 돼. 8천만. 8천만이 되면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8천만 정도의 커다란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면 내수 기반이 있어갖고 어디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내수 기반이 생겨. 응? 그래갖고 뭐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막 그 외환위기나 막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남한의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제품으로 또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서 이제는 옛날에 6.25 때는 땅을 기어가는 구렁이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서 있지만 이제 그 상처를 다듬고 이제는 나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날아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용이 되는 거죠, 용. 그치? 이 구렁이가 오래 묵으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더 오래 묵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이 된다는 거죠, 용. 그치? 그래서 구렁이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용이 된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순이 오는 시간도 진시, 용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이 된다. 이제 우리 민족도 용이 되는 그런 때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을 이제 아직 끝나기 전인데 좀 말한다면 여기 작가인 이 아이오켤레로 남은 사내로 유명한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이런 일을 직접 겪었던 전라도의 한 집안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아주 그 며칠을 울고 며칠을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 작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은길이라는 분은 6.25라는 전쟁은 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싸운 그런 건 맞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 그 당시 자본주의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는가?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준다면 뭐가 될까? 그치?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뭐가 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북한하고 통일할 때도 저기는 뭐 공산주의 녀석들, 무슨 녀석들 이런 의식을 갖지 말고 먼저 정감적으로 저 우리랑 같은 DNA를 가진 우리의 같은 자손이고 형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큰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서 그치? 북한을 개방의 사회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같은 공동체, 경제로 가고, 그러면 우리도 독일만큼 1억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체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강대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국가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그 다음에 사면은 섬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분이 맨날 그 일본 보고 섬나라라고 놀리는데 실제 우리야말로 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도 육지로는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가든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나라, 현재 섬나라의 그 상처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일에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노는 것도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1시간 놀 때 여러분 2시간을 놀아야 돼. 그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거밖에 못 놀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날아가는 용이 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를 도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6.25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 역할을 다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조국의 어떤 통일된 나라의 그런 주역으로서 이제 안전하고 단단한 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규모와 힘을 가진 그런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과제를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과제가 있을지 몰라요.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구렁이가 나오고 뭐 하는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속신앙, 무속신앙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조사해 갖고 한국의 무속신앙이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런 무속신앙에 관한 그런 그 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무속신앙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